뉴욕 증시가 혼조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좀 더 커졌고요. 나스닥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내려가고 나스닥이 올라갔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기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주범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부담감이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이버가 생성형 AI를 내놓고 나서 울상을 짓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런 식의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이 AI 같은 부분들은 어차피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야 되긴 합니다만은, 당장 이제 우리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이 부담감을 줬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약간의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3분기 실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어느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상장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분기에 그다지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4분기 또는 내년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에도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이 현대차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 아니었나요?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삼성전자는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6일이고요. 네, 수요일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CJ CGV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상증자를 청약하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CGV 유상증자 청약이 진행되니까 꼭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약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에 꼭 전화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 금액도 오늘까지 넣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오늘까지 증권사에서 넣으라는 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넣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유상증자 금액을 예수금 말고요, 인출이 가능한 현금으로 증권사 그 계좌 통장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해외 증시 상황도 보시면은요. 다우지수는 0.5% 하락했습니다.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내렸어요. 나스닥은 0.08% 하락했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로 마무리 되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조금 다르죠. 다우지수는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기술주들에게는 부담이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모르지만 실제로 부담이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우지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 금리를 못 올리겠지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은 변동성을 좀 보였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그냥 보합 수준을 잘 유지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아무래도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 외에 다른 쪽에서 경기 민감 섹터를 좀 끌어집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유가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유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SPA 통신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갈 것이다. 자발적인 감산, 올해 연말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00만 배럴의 감산을 이어가게 되면 올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우디의 그 일일 원유 생산량이 약 900만 배럴에 그치게 된다. 자, 유가를 일단 얼마큼
기름을 얼마큼 생산하는지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감산이 되고 있다. 시장에 이제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은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WTI 가격이 한때 배럴당 90달러로 웃돌았다. 근데 이제 마감은 86.69달러로 마무리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2년 11월 이후의 최고치였다. 즉 올라가는 추세예요. 2022년 11월 이후의 최고치다. 그러면은요. 유가가 올라가면 이 물가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석유 하나를 원유를 딱 사왔어요. 거기서 뭐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시죠? 근데 이거 말고도 있어요. 석유에서 뽑아내는 원재료들이죠. 그러니까 뭐 폴리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그 다음에 또 뭐 수지, 또 뭐라 그래요? 옷 같은 거, 섬유, 뭐 의복, 뭐 그리고 뭐 잉크, 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네, 그냥 기름 냄새 난다, 화학약품 냄새 난다. 그러면 전부 다 뭐다? 네, 이 기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석유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자동차에 기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 산업 전반에 걸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럼 비교치 대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물가지표 CPI가 발표될 때 8월 달에 유가와, 작년 8월 달의 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도 이번 9월 달의 유가와 작년 9월달 유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년 대비 얼마가 올라갔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이 네 하락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그 전년도와 비슷한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CPI 지표 같은 경우도 안 좋게 발생이 됐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네, 내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부진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연준이 올리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고용 같은 경우도 썩 좋지 않거든요. 고용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고용 지표도 나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낮아지게 되면 경기가 점점 다운이 되고 또 지금처럼 유가가 상승하게 돼서 원자재 부담이 커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 지표가 고용 안 좋게 나타난 데다가 그 다음에 공장제 수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5달 만에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 환경은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지표상에서는 안 좋게 계속 때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물가가 떨어져야지만이 더 좋은 소식이지만 물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 누구냐? 유가 상승이었다. 유가 상승이 왜 나타나느냐? 수요가 줄기 때문에 우리도 감산해서 유가가 올라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게 작용되는 어떤 내용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술주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네, 부담될 건 없겠죠.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된다면 또는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 그러면 기술주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성장을 해야지 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 성장과 관련된 다우지수는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15%밖에 안 된다. 네, 기존에는 2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낮췄어요. 즉, 골드만삭스는 또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9월 금리 인상은 이제 완전히 배제됐다. 금리 인상 없다. 11월에 금리를 올리기에도 더욱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여기다가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가요. 만약에 이렇게 그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경제 지표를 기다려볼 수 있다. 즉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일단은 동결로 진행되면서 상황을 정리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경제지표가 그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뭘 이렇게 좋은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혼자 좋은 거 보고 사는가 보죠. 네. 근데 경제지표가 좋다라는 것은 이제 CPI 지표. 자, 물가가 그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어떤 신호들을 지난번까지 계속 봤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존까지는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좋아진다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내용만 좀 살펴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오늘도 반등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뭐 기술주 성장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전반적인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한 배경이 조금 어둡게 깔리게 된다면은 부담감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라가지면 좋은 거고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현재 가격대를 그 상승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약간 아래로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우려감을 표하면서 네이버의 주식이 좀 안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한 달 새에 4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5일 기준이죠. 5일 기준으로 3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대를 기록한 지난달 8월 7일 날은 38조 4천억. 그러니까 약 4조 원가량, 시총이 감소했다. 뭐 4조 원가량 감소했는지 5조 원가량 감소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규모를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10% 정도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빠진 거라, 약간 이제 뭐 부담스럽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이제 연초에는 29조 원대였기 때문에, 지금 34조 원 나와 있었다라면, 아직까지도 그래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올라간 거 좀 떨어져가지고,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요 상황에 대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계산 잘 해놨네요. 한 달 동안에 9.5% 하락했다. 제가 계산, 10% 정도 빠졌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자, 증시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시총이 한 달 사이에 4조 원 가까이, 감소한 이유는, 지금 생성형 AI, 이 하이퍼 클로버 X의 성능 우려감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 지금 네이버가 잘 될 수 있었던 배경, 잘 갈 것이라 생각하는 분석 배경은, 이 생성형 AI, 이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성능이 별로라면서, 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재료가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은, 부담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말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건지 한번 보면 되잖아요. 하이퍼 클로버 X가 지난달 24일날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의 주가가 힘발을 좀 받았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확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공개 당일 접속자가 몰리면서 명령어에 대한 답변이 지체가 되거나 오류가 나는 등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내놓기는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자, 한번 해보자. 네이버에서 나왔다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성능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이버가 AI에 편승을 해서 강하게 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였던 이 생성형 AI, 요것이 지금 악재로 작용이 됐다. 야, 이거 니네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냐? 물론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부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그거 자체가 지금 부정을 당해버렸다. 누가 그거 쓰냐? 라고 해버리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원래 의도와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대신증권연구원은 뭐라고 했느냐? 네이버가 AI 모델을 공개했지만, 수익화 모델이 아직 공개된 건 없다. 거기다가 이제 성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제대로 붙어주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연구원은 뭐라고 했느냐?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라서
네,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 광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게 갑자기 생성형 AI에서 갑자기 광고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주가가 현재 시점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AI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 추세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꺾마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뭐 얘들 요즘에 뭐라 하던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네이버가 물론 저거를 이제 접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을 겁니다. 네, 처음에 나온 거라서 오류가 있고, 조금 뭐 더디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서, 시장에 대한 판점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즉, 이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AI 때문에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금의 환경과는 조금 뒤로 밀려나야 되겠죠. 하지만, AI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과 AI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네이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될 겁니다. 조금 길게 보셔야 되겠죠. 네, 단기에 보실 만한 내용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네이버라는 기업도 AI를 타고서 흐름이 바뀔 수는 있겠죠. 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이상하다. 라고 한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더 오랜 기간 이 횡보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 재료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의 강력한 재료가 지금은 수만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3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예, 중국의 경기 침체와 반도체 회복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N가이드가 실적 추정기관 3곳 이상인 상장사 260개를 대상으로 취합했더니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45조 원 정도 되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보다는 올라온 거예요. 네, 뭐 1.7%밖에 안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올라온 거예요.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지난보다 더 좋아졌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국내 기업의 어떤 이런 실적 증가율이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중국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뭐 미중 간의 분쟁도 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기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 수요가 조금 부진했었죠. 상반기에 그다지 좋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되어 봐야지 않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3분기를 지나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3분기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개선되어 갈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휴가철도 있었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다 3분기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집계될 수가 있습니다. 자, 7월달, 8월달에 실적 별로 안 좋았는데 9월달에 확 늘었어요. 그럼 3분기 실적은 확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별론데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뭐 3분기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그래도 예전과 같이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IT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개기업의 실적도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는요 3분기 영업이 그 예상치가 5조 원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많았던 것 같다. 갑자기 이렇게 5조 원을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집계된 추정치를 보게 되면 2조 9천억, 즉 3조 원 정도. 근데 이거 예전에 있었던 정도 수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몇몇 증권사들이 3분기에 5조 원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KB증권 같은 경우가 3분기 영업이익을 5조 8천억으로 1월달에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2조 3천억으로 낮춰잡았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들이 2조 원대, 초중반대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심한 데는 1조 원대, 1조 9천억까지 하향하는 모습 좀 있었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계속 1분기, 2분기 실적 거쳐오면서 보셨잖아요. 증권사들이 예상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빵 터지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유지되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실적이 나쁠 거예요 했다가 좋아지면서 빵 터트리는 게 훨씬 더 서프라이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증권사들은 지금 그거 올해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 얍삽하지만 네, 제대로 된 전망보다는 일단 기존의 어떤 전망치보다 더 낮춰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도 1등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네, 현대차의 이번 영업이익 실적치는요, 3조 4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2분기에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3분기도 계속 이어가지 않겠느냐. 아, 근데 올해 현대차 장사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곧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3분기에도 현대차가 영업이익을 네, 1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네,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장사, 이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그다지 확 뛰어 올라가는 모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즉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어떤 실적 개선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네,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생성형 AI가, 네,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울상을 지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시작됨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네,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는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에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도에 더 좋아지게 되면 지금 당장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조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뉴스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뉴스랜다. 책을 한 곡 읽어야죠. 여기 지금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책을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에 의한 매매를 할 때는 테마주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뉴스로 이미 확인이 끝난 재료에 대한 접근을 금해야 한다. 자, 뉴스 매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뉴스 매매. 뉴스가 딱 나와 있을 때 좋은 뉴스, 뭐, 굿뉴스, 배드뉴스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이것이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그냥 뉴스가 미리 반영이 되었다. 호재가 이미 반영되었다. 악재가 이미 반영되었다. 그렇다면 절대로 반응하지 말라. 자, 호재가 이미 반영됐다. 매수하지 말고요. 악재가 이미 반영되었다. 매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뉴스 매매는 네, 무엇이다? 네,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건드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아침에 살짝 주춤할 수 있는데 흐름들 잘 보면서 현명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